지금 북한의 공식 발표는 전쟁에 파병하지 않았답니다. 아직도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의 그 지난 가을에 네. 유엔에 가 있는 북한 대표부 그 외교관이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대 보내지 않았습니다까지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오리무중인데 도대체 몇 명이 갔는지도 모르고 어느 부대가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의심이 지금 미국 자료 보니까 폭탄만 800만 발을 보낸 거로 돼 있어요. 저 바로 뭐 지난 늦가을까지. 네네. 폭탄 800만 불 보냈으면 이거에 그 대응하는 그게 뭘까? 사람도 가서 죽어주고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일단 돈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게 러시아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러시아 경제력이 대한민국 수준인데 그리고 기술을 받는다? 기술은 다 주든 안 주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100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90 주면 그건 뭐예요? 폭탄 800만 발하고 기술이 교환 비율이 있냐 이거예요. 나는 여기서 지금 아주 심각한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군이 거기 지형지물이고 뭐 잘 모를 텐데 그 후방에 배치돼 있었는데 탈영을 했습니다. 많이 네네. 탈영해요 지금. 나는 방송 중에 네. 북한 군인들이 혹시 내 방송을 듣는 사람이면 탈영하시라고 방송했습니다. 왜 거기 가서 죽느냐 이거야. 그런데 탈영한 병사들을 이제 러시아가 잡았는데 러시아가 북한군한테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은 이제 탈영하다 잡히면은 미트 어설트. 그러니까 미트 어설트라는 건 고기, 소고기 돌격. 그러니까 총알바지로 쓰겠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북한군을 누가 지휘하는 거야? 파병할 때 전부 그 군대는 누가 지휘한다, 물자는 누가 된다 다 약속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네. 것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르고 몇 명 죽었다도 다 모르고. 이게 그 우리나라는 몇 명 죽었다 월남 가서 할 때 다 나왔거든요. 숫자까지 1단위까지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거가 참 황당한데 그러니까 북한군이 나는 북한은 거의 이제 망해가는 거로 보는 거죠. 지금 북한 군대 내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탈영 거기 안 가려고. 네네. 네.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를 왜 가냐 하고서. 그게 뭔데 하고서. 바로 이런 그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여기는 일단 네. 이 근거 있는 설명을 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알아요. 그쵸. 뭐 최근에 그 사망 소식도 다 알려질 북한의 거잖아요. 스마트폰이 한 네. 600만 대 정도 있는 거로 돼 있거든요. 네. 그 웬만한 거 다 듣죠. 그리고 사망 소식 들려오고 그래서 그 북한도 뒤숭숭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군인들 월급도 못 주고 가난하니까. 그 아무튼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병사들이 월급 받으면 그것이 누구한테 가는지도 지금 모르고. 그러니까 어머니 내가 이번 달 2,000달러 받았는데 보내드립니다. 받을 수 있어요? 북한 엄마가? 그게 안 되는데 뭐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때는 월남전 때 보면은 뭐 우리 꼬마 때 내가 어렸을 때 이제 보면은 달러도 오고 카메라도 보내주고 거기 뭐 미제 물건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월남에 아들 간 사람들이 뭐 아들이 보내줬다고 뭐 이렇게 그거는 다 민주국가에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문제는 정말 그 해석하기 난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800만 말도 컨테이너가 몇 개 갔으니까 맨발이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800만 발이 맞으면은 북한은 지금 포탄이 없어요. 만드는 데도 다 러시아 보내는 겁니다. 그 전쟁 남한하고 전쟁할 그러니까 그 비축량이 떨어지는 거지. 안보가 되게 취약한 상황인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뭐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빅터차 같은 그 북한 전문가 한국계 미국인이죠. 네네. 북한은 어느 날 급격히 무너질 것이다라고 금년에 예측했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고. 저게 그냥 아직 쓰러지지 않고 있다는 게 신기하죠. 기특하죠. 어쨌거나 뭐 북한 쪽은 파병을 공식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간건 사실이 맞긴 간건 맞고. 사실이. 그쵸? 간건 사실이죠. 그리고 사망자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약간 외화벌이 수단?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외화벌이가 네. 그러니까 외화를 벌어서 뭘 하겠느냐를 봐야 됩니다. 북한이 외화에 있으면 뭘 할 건데? 경제 발전? 산업 발전? 무기 증강?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가는 방향이 그러니까 국가 전략이 없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뭐 무슨 뭐 먹을 거 그것도 먹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북한은 거의 그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몇 년 전에 2020년인가 장교들을 마놓고 한 달에 열흘치 식량만 주겠다. 아, 한 달에 열흘치요? 장교들한테.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그 농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여름에 가을에 추수가 되면은 그때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했는데 그 해에 최악의 홍수가 났습니다. 그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교들한테 김정은이가 장교들 많고 한 달에 열흘치밖에 못 드려서 미안하다고. 한 달에 열흘치가 뭐예요? 하루 한 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금년이에요. 2024년. 네. 금년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인데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중국에서 쌀을 사오는데 쌀에 곰팡이 같은 걸 사온 거예요. 뭐 돈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처지라고요.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서 그동안은 훈련받았다고 봐야겠죠. 아, 네네. 예, 러시아군하고 합동작전을 해야 되고, 러시아 무기를 써야 되고, 그 지형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입이 되는 거지, 본격적으로 전투에. 그래서 보니까, 현재 나오는 숫자는 사망자가 100명, 그 수준. 근데 부상자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어간다고 해요. 전체가 11,000에서 12,000 정도가 파병이 됐는데, 네. 그 중에 1000명이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거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근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 또 이 북한 관련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된 기사가 났는데, 보면 계속해서 탄약이 넘어간다. 러시아로. 네. 그래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예, 네네. 현재 러시아가 쓰고 있는 탄약, 포탄이죠.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포탄. 그 포탄의 60%는 북한산이래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북한이 없으면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병력은 뭐 그다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왜냐하면 러시아 병력이 한 50만 될 거예요. 지금 그 전투에 투입된 병력이. 근데 네. 거기서 10,000명 정도니까 병력 자체는 크지는 않은데, 무기는 북한산 무기가 굉장히 많은 거고, 네. 예, 그 덕분에 푸틴이 이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셈인 거죠. 예, 그런데 글쎄,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해봐야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을 텐데,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크라이나하고 당분간 휴전을 할 수는 있겠는데, 네. 전쟁을 멈추는 척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그의 영토 확장 사업을, 영토 확장 프로젝트를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정당성이에요, 그게.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왜 지지하고 있는가? 푸틴의 독재를 왜 지지하고 있는가? 그거는 과거 소련의 영광, 또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거거든요. 그 영광의 핵심은 뭡니까? 그건 영토 확장인 거예요. 네. 예. 그 과거에 소련의 영토였던 데들이 다 지금 뭐 나토의 동맹국이 되고 유럽 회원국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동유럽, 중부유럽 이쪽이. 그러니까 그걸 되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되찾지 않으면 푸틴은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겠죠. 네. 그리고 러시아 경제 뭐 계속 어려워질 거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도 죽을 지경인데, 영토 욕심을 내는 국민은 그거 당해도 싸요.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예. 네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24시간 내에 휴전을 한다. 예. 말은 그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 트럼프 취임을 앞두기 전에 최대한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최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뭐 앞으로 상당히 좀 전투가 격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굉장히 치열해지겠죠. 지금도 이미 치열한 상태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우크라이나 군이 드론을 동원해서 러시아 영토 내에 무슨 카모식인가 하는 카잔인가 봐요. 네, 카잔인가 맞아요. 하는 네네. 거기서 러시아 그 장성을 살해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뭐 아주 치열한 전투인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치열한 전투가 계속 될 것 같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위성국가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전쟁 이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정체성이 혼란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내가 러시아 국민인지 이게 뭐 아니면 저쪽 서방 쪽의 그런 자유시민인 건지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수십 년을 그 소련 치하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푸틴이 이번에 전면 침공을 하면서 이제 반러시아 세력이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반러시아, 반 푸틴이 된 거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서방 쪽의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죠. 자유시민이기를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스스로 마음속에. 그런데 여기서 전쟁을 멈추고 러시아의 세력이 슬금슬금 들어오게 하고 미국은 나 몰라라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나토까지 무관심하게 나온다면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러시아 치하에, 푸틴 치하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네. 근데 다시 그 치하로 들어가게 되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향후 북한군 파병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쟁이 뭐 완전히 멈추면 모르겠는데 전투가 계속되는 한은 그 전투 병력을 그 사단이든 여단이든 그 규모를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전투력에 공백이 생길 테니까 지금도 이미 1000명 이상의 공백이 생겨 있는데 그건 채울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전투가 더 격렬해지면 더 그럴 거고 거기다가 특히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북한이 김정은이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석유, 식량 이런 것일까? 저는 그런 경제적 문제라면 이렇게 중국의 등을 돌리면서까지 중국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러시아와 손을 잡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게 경제 문제라면. 네네. 왜냐하면 경제관계는 중국하고 훨씬 더 깊죠. 사실 이 전쟁 이전에 북한하고 러시아의 그 경제관계는 뭐 관계랄 게 없었어요. 거의 뭐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었죠. 거의 100%다 중국하고의 관계거든요. 경제관계는. 네. 그런데 돈 좀 몇 푼 받으려고 중국의 눈총을 받으면서 러시아 쪽으로 간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거대한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군사적 기술이라든지 뭐. 예, 저는 ICBM이라고 봐요. 그 ICBM 탄도미사일 그걸 왜 원하는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은으로서는. 네네. 미국을 타격하겠다는 게 아니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한테 잘못 보이면 미국 당신네들도 말이야 뉴욕 한 방에 다 갈 수 있어. 이런 능력을 갖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한반도나 이 주변 지역에서 김정은이 뭘 하든 간에 미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 나라 도시를 날려가면서 남의 나라를 도와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트럼프 시대에서는 더욱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북한도 뭐 ICBM을 미국까지 갈 수 있는 ICBM을 가졌다고 뭐 계속 선전을 하는데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 부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런 능력이 있을까? 아마도 뭐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제대로는 안 될 거다. 네.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추측이 사실이라면 정말 러시아로부터 그 기술을 전수받고 싶겠죠. 그런데 그 기술을 전수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뭐 석유나 식량이나 이런 것처럼 물건처럼 탁 하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교육과 훈련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이건 기간도 상당 기간 걸리는 거고 네. 또 러시아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북한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일 테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기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동안에 북한 군사들이 러시아 가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제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푸틴이 사실은 푸틴도 ICBM 기술 같은 걸 북한에 주고 싶을 일은 없어요. 엄청난 강자를 만들어 놓는 건데 그걸 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쉬워서 지금 뭔가를 계속 주거든요. 근데 뭔가 제대로 해야죠. 그럼 김정은도 가서. 제대로 전투를 벌리려면 군대에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최소한 기존의 11,000명, 12,000명 하는 그 군사력은 계속 보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추가 파병이 불가피하다. 만약에 ICBM 기술을 받고자 하는 거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참 하나 좀 흥미로운 걸 좀 먼저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보면은 네. 되게 흥미롭게도 벌써 러시아가 여러 번 핵 사용 위협을 전 세계에 했었습니다. 예. 지금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이전에도요. 러우 전쟁 그래서, 네네. 3년 동안에 네네. 몇 차례 아마 우리 핵 독트린도 바꿨다, 뭐. 핵 얘기 계속했죠. 예,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 3차 대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가장 중요하게 무섭게 생각하는 건 바로 핵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서구가 두 가지가 좀 지적하고 싶은데, 서구가 본토 타격을 가능한 그런 그 장거리 미사일 허용은 요거에 약간 그 단어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본토에 아무데나 민간 지역을 때릴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은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는 돈바스 지역을 이제 일단 초토화시키고 있는 여러 뭐 드론, 미사일, 그다음에 항공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기존의 장거리 미사일 타격을 허용하지 않았던 그 범위 바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 군수 공장들 이런 것들을 타격을 하기 원하는 건데 요게 마치 러시아 본토에 아무데나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을 허용을 받았다는 것처럼 이제 오해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도 러시아로서는 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걸 갖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발끈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전에도 보면은 마치 러시아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진짜 자위권을 발동해서 우리 핵 쏜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치 보이게끔 착각하게끔 정말 약간 적반하장식으로 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공격하고 자신들이 점령해 놓고 마치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했었거든요. 보면은 그게 서구로서는 황당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핵 쓴다 그러면 아마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 이런 경우는 쟤네들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더 커졌던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최근에 핵 독트린까지 이제 변경을 시켰는데 네. 핵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 나라를 도와서 러시아의 안전을 위협하면 얼마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독트린 변경을 러시아가 했습니다. 이 목적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이지만 핵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위협은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그것 때문에 미국과 서방이 주저하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을 거고요. 목적은 단 하나. 우리가 지금 점령한 러시아 입장에서 그걸 최대한 우리는 확보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건들지 마라. 이런 어떤 경고지 실질적으로 3차 세계대전을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발은 세지만 어쨌든 목표가 지금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결단코 핵 사용을 포함한 그런 러시아가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다만 끊임없이 위협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목적이 좀 다르죠.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쇼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지금 뭐 침범함 영역, 돈바스 지역 그 부분을 더 넘었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네. 러시아가 처음 얘기했던 돈바스 지역을 해방하겠다 그랬는데 네네. 돈바스 지역을 넘어서 지금 뭐 헤르손, 자포로지아, 뭐 크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이제 계속 여기저기 야금야금씩 뭐 조금씩 하리코프 지역도 조금 내려와 있고 그런 상황이죠. 예.
이게 문제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그냥 정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나토와의 전쟁이 불가피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러시아의 속내가 무엇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영토를 인정받기 위한 액션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3차 대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예, 예. 그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정복한다라고 한다면은 나토로서도 이거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나토 간에 전쟁이 발생하면서 3차 대전 우려가 커지는 거고. 예, 예. 근데 이제 후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후자 같은 경우는 아마 초반에 모두가 예측했듯이 우크라이나는 금방 무너질 것이다. 네. 그런 상황이었으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네. 약간 이제 오해를 피하면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했으면 나토가 곧바로 개입하지는 못합니다. 법적으로는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 국가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경우에는 나토 입장에서는 곧바로 그 완충지대 없이 그렇죠. 러시아와 국경을 어마어마하게 접하게 된 셈이기 때문에 나토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거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충지대 없이 직접 나토와 국경을 맞닿는다면 물론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통제된 그 틀 안에서의 서로 간의 긴장 고조는 서로 간의 군수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렇지만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거기까지는 가능했으면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유지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서부까지 많이 점령했을 때는 아마 그 저항이 엄청났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일단 플랜 B 정도 우리가 최소 이 지역까지는 우리가 가져간다. 그런 것들 그것이 뭐가 됐든 그 안에 뭐 곡물이든 자원이든 아니면 뭐 원자력 발전소든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그 지역은 자기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아니면 흑해함대로의 출구든 거기까지는 지금 목표를 세웠고 거기까지는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자 하는 게 있죠.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가 합의를 봤던 그 과거의 식민주의식 어떤 영토 팽창, 영토 병합, 타국의 주권 국가의 영토 강탈 이런 것들 하지 말자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 사람들이 좀 저는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이러한 방식으로 영토가 만약에 힘의 논리로 만약에 됐고 영토가 강탈을 하고 또 핵 위협까지 막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강탈하는 게 성공했다면 앞으로 그 어떤 국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질문에 벗어난 답입니다만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뭐 러시아가 바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상당히 끌어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본다면 3차 대전이라든지 야욕을 품기에는 좀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시장에서 약간 우려되고 있는 거는 뭐 폴란드가 다음 차례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이 관련된 우크라이나 관련된 예측에서 이게 뭐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러시아 국내적인 그런 그 푸틴을 비롯한 이 일파가 뭘 앞으로 향후에 노리고 있는가 네네.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은데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얘기는 비합리적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폴란드나 특히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이제 구소련에 있었던 국가 그런 국가들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가 아니냐. 또 구소련 국가 중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이 이상의 특히 경제적으로 지금 군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아마 생각이 있었어도 단시간에 더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를 가져간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논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서방 혹은 폴란드의 과도한 우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러시아가 그 이상으로 더 영토를 가져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이건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의 상식으로 이 상식을 깼지만 네. 보자면 이 이상 확대해서 자신들이 우크라이나 서부도 점령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그 이상 확대해서 점령하는 건 우크라이나 동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서부 지역을 아직 못 가져갔죠. 그쵸. 동부만 가져갔죠. 서부까지 네네. 원래 다 네네. 점령하고 싶어도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지가 힘들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넘어서 심지어 나토 회원 국가인 발트삼국이나 폴란드를 친다? 이거는 더욱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누차 얘기했지만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끝나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러한 야욕들이 내부에서 스멀스멀 분명히 그런 걸 부추기는 세력들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것을 현실화하는 건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차 세계대전은 아닐지라도 뭐 어느 정도의 영토의 확장은 그 확장의 정도는 어느까지 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아마 더는 안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공식 발표는 전쟁에 파병하지 않았답니다. 아직도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의 그 지난 가을에 네. 유엔에 가 있는 북한 대표부 그 외교관이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대 보내지 않았습니다까지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오리무중인데 도대체 몇 명이 갔는지도 모르고 어느 부대가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의심이 지금 미국 자료 보니까 폭탄만 800만 발을 보낸 거로 돼 있어요. 저 바로 뭐 지난 늦가을까지. 네네. 폭탄 800만 불 보냈으면 이거에 그 대응하는 그게 뭘까? 사람도 가서 죽어주고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일단 돈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게 러시아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러시아 경제력이 대한민국 수준인데 그리고 기술을 받는다? 기술은 다 주든 안 주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100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90주면 그건 뭐예요. 폭탄 800만 발하고 기술이 교환 비율이 있냐 이거예요. 나는 여기서 지금 아주 심각한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군이 거기 지형지물이고 뭐 잘 모를 텐데 그 후방에 배치돼 있었는데 탈영을 했습니다. 많이 네네. 탈영해요 지금. 나는 방송 중에 네. 북한 군인들이 혹시 내 방송을 듣는 사람은 탈영하시라고 방송했습니다. 왜 거기 가서 죽느냐 이거야. 그런데 탈영한 병사들을 이제 러시아가 잡았는데 러시아가 북한군한테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은 이제 탈영하다 잡히면은 미트 어설트. 그러니까 미트 어설트라는 건 고기, 소고기 돌격. 그러니까 총알바지로 쓰겠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북한군을 누가 지휘하는 거야? 파병할 때 전부 그 군대는 누가 지휘한다, 물자는 누가 된다 다 약속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네. 것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르고 몇 명 죽었다도 다 모르고. 이게 그 우리나라는 몇 명 죽었다 월남 가서 할 때 다 나왔거든요. 숫자까지 1단위까지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거가 참 황당한데 그러니까 북한군이 나는 북한은 거의 이제 망해가는 거로 보는 거죠. 지금 북한 군대 내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탈영 거기 안 가려고. 네네. 네.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를 왜 가냐 하고서 그게 뭔데 하고서 바로 이런 그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여기는 일단 네. 이 근거 있는 설명을 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알아요. 그쵸. 뭐 최근에 그 사망 소식도 다 알려질 북한의 거잖아요. 스마트폰이 한 네. 600만 대 정도 있는 거로 돼 있거든요. 네. 그 웬만한 거 다 듣죠. 그리고 사망 소식 들려오고 그래서 그 북한도 뒤숭숭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군인들 월급도 못 주고 가난하니까. 그 아무튼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병사들이 월급 받으면 그것이 누구한테 가는지도 지금 모르고. 그러니까 어머니, 내가 이번 달 2,000달러 받았는데 보내드립니다. 받을 수 있어요, 북한 엄마가? 그게 안 되는데 뭐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때는 월남전 때 보면은 뭐 우리 꼬마 때 내가 어렸을 때 이제 보면은 달러도 오고 카메라도 보내주고 거기 뭐 미지 물건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월남에 아들 간 사람들이 뭐 아들이 보내줬다고 뭐 이렇게 그거는 다 민주국가에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문제는 정말 그 해석하기 난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800만 말도 컨테이너가 몇 개 갔으니까 맨발이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800만 발이 맞으면은 북한은 지금 포탄이 없어요. 만드는 데도 다 러시아 보내는 겁니다. 그 전쟁, 남한하고 전쟁할, 그러니까 그 비중량이 떨어지는 거지. 안보가 되게 취약한 상황인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뭐,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빅터 차 같은 그 북한 전문가, 한국계 미국인이죠. 네네. 북한은 어느 날 급격히 무너질 것이다라고 금년에 예측했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고. 저게 그냥 아직 쓰러지지 않고 있다는 게 기특하죠.
어쨌거나 뭐 북한 쪽은 파병을 공식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간 건 사실이 맞긴 간 건 맞고. 사실이, 그쵸. 간 건 사실이죠. 그리고 사망자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확실히 약간 외화벌이 수단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외화벌이가 네. 그러니까 외화를 벌어서 뭘 하겠느냐를 봐야 됩니다. 북한이 외화에 있으면 뭘 할 건데? 경제 발전? 산업 발전? 무기 증강?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가는 방향이 그러니까 국가 전략이 없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뭐 무슨 뭐 먹을 거 그것도 먹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북한은 거의 그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몇 년 전에 2020년인가 장교들을 마놓고 한 달에 열흘치 식량만 주겠다. 아, 한 달에 열흘치요? 장교들한테.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그 농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여름에 가을에 추수가 되면은 그때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했는데 그 해에 최악의 홍수가 났습니다. 그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교들한테 김정은이가 장교들 많고 한 달에 열흘치밖에 못 드려서 미안하다고. 한 달에 열흘치가 뭐예요? 하루 한 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금년에 2024년 네. 금년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인데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중국에서 쌀을 사오는데 쌀에 곰팡이 같은 걸 사온 거예요. 뭐 돈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처지라고요.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서 그동안은 훈련받았다고 봐야겠죠. 아, 네네. 예, 러시아군하고 합동작전을 해야 되고, 러시아 무기를 써야 되고, 그 지형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입이 되는 거지, 본격적으로 전투에. 그래서 보니까, 현재 나오는 숫자는 사망자가 100명 그 수준? 근데 부상자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어간다고 해요. 전체가 11,000에서 12,000 정도가 파병이 됐는데, 네. 그 중에 1000명이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거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근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 또 이 북한 관련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된 기사가 났는데, 보면 계속해서 탄약이 넘어간다. 러시아로. 네. 그래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예, 네네. 현재 러시아가 쓰고 있는 탄약, 포탄이죠.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포탄. 그 포탄의 60%는 북한산이래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북한이 없으면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병력은 뭐 그다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왜냐하면 러시아 병력이 한 50만 될 거예요. 지금 그 전투에 투입된 병력이. 근데 네. 거기서 10,000명 정도니까 병력 자체는 크지는 않은데, 무기는 북한산 무기가 굉장히 많은 거고, 네. 예, 그 덕분에 푸틴이 이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셈인 거죠. 예, 그런데 글쎄,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해봐야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을 텐데,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크라이나하고 당분간 휴전을 할 수는 있겠는데, 네. 전쟁을 멈추는 척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그의 영토 확장 사업을, 영토 확장 프로젝트를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정당성이에요, 그게.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왜 지지하고 있는가? 푸틴의 독재를 왜 지지하고 있는가? 그거는 과거 소련의 영광, 또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거거든요. 그 영광의 핵심은 뭡니까? 그건 영토 확장인 거예요. 네. 예. 그 과거에 소련의 영토였던 데들이 다 지금 뭐 나토의 동맹국이 되고 유럽 회원국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동유럽, 중부유럽 이쪽이. 그러니까 그걸 되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되찾지 않으면 푸틴은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겠죠. 네. 그리고 러시아 경제 뭐 계속 어려워질 거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도 죽을 지경인데 아, 영토 욕심을 내는 국민은 그거 당해도 싸요.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예. 네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24시간 내에 휴전을 한다. 예. 말은 그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 트럼프 취임을 앞두기 전에 최대한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뭐 앞으로 상당히 좀 전투가 격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굉장히 치열해지겠죠. 지금도 이미 치열한 상태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우크라이나 군이 드론을 동원해서 러시아 영토 내에 무슨 카모식인가 하는 카잔인가 봐요. 예, 카잔인가 맞아요. 하는 네네. 거기서 러시아 그 장성을 살해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뭐 아주 치열한 전투인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치열한 전투가 계속 될 것 같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위성국가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전쟁 이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정체성이 혼란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내가 러시아 국민인지 이게 뭐 아니면 저쪽 서방 쪽의 그런 자유시민인 건지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수십 년을 그 소련 치하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푸틴이 이번에 전면 침공을 하면서 이제 반 러시아 세력이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반 러시아, 반 푸틴이 된 거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서방 쪽의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죠. 자유시민이기를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스스로 마음속에. 그런데 여기서 전쟁을 멈추고 러시아의 세력이 슬금슬금 들어오게 하고 미국은 나 몰라라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나토까지 무관심하게 나온다면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러시아 치하에, 푸틴 치하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네. 근데 다시 그 치하로 들어가게 되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향후 북한군 파병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쟁이 뭐 완전히 멈추면 모르겠는데 전투가 계속되는 한은 그 전투 병력을 그 사단이든 여단이든 그 규모를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전투력에 공백이 생길 테니까 지금도 이미 1000명 이상의 공백이 생겨 있는데 그건 채울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전투가 더 격렬해지면 더 그럴 거고 거기다가 특히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북한이 김정은이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석유, 식량 이런 것일까? 저는 그런 경제적 문제라면 이렇게 중국의 등을 돌리면서까지 중국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러시아와 손을 잡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게 경제 문제라면. 네네. 왜냐하면 경제관계는 중국하고 훨씬 더 깊죠. 사실 이 전쟁 이전에 북한하고 러시아의 그 경제관계는 뭐 관계랄 게 없었어요. 거의 뭐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었죠. 거의 100%다 중국하고의 관계거든요. 경제관계는. 네. 그런데 돈 좀 몇 푼 받으려고 중국의 눈총을 받으면서 러시아 쪽으로 간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거대한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군사적 기술이라든지 뭐. 예, 그런 저는 말씀하시는 거. ICBM이라고 봐요. 아, 그 ICBM 탄도미사일 그걸 왜 원하는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은으로서는. 네네. 미국을 타격하겠다는 게 아니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한테 잘못 보이면 미국 당신네들도 말이야 뉴욕 한 방에 다 갈 수 있어. 이런 능력을 갖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한반도나 이 주변 지역에서 김정은이 뭘 하든 간에 미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 나라 도시를 날려가면서 남의 나라를 도와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트럼프 시대에서는 더욱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북한도 뭐 ICBM을 미국까지 갈 수 있는 ICBM을 가졌다고 뭐 계속 선전을 하는데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 부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런 능력이 있을까? 아마도 뭐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제대로는 안 될 거다. 네.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추측이 사실이라면 정말 러시아로부터 그 기술을 전수받고 싶겠죠. 그런데 그 기술을 전수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뭐 석유나 식량이나 이런 것처럼 물건처럼 탁 하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교육과 훈련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이건 기간도 상당 기간 걸리는 거고 네. 또 러시아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북한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일 테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기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동안에 북한 군사들이 러시아 가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제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푸틴이 사실은 푸틴도 ICBM 기술 같은 걸 북한에 주고 싶을 일은 없어요. 엄청난 강자를 만들어 놓는 건데 그걸 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쉬워서 지금 뭔가를 계속 주거든요. 근데 뭔가 제대로 해야죠. 그러면 김정은도 가서. 제대로 전투를 벌리려면 군대에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최소한 기존의 11,000명, 12,000명 하는 그 군사력은 계속 보충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추가 파병이 불가피하다. 만약에 ICBM 기술을 받고자 하는 거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참 하나 좀 흥미로운 걸 좀 먼저 이렇게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보면은 네. 되게 흥미롭게도 벌써 러시아가 여러 번 핵 사용 위협을 전 세계에 했었습니다. 예. 지금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이전에도요. 러우 전쟁 그래서, 네네. 3년 동안에 네네. 몇 차례 아마 우리 핵 독트린도 바꿨다, 뭐. 핵 얘기 계속했죠. 예,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 3차 대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가장 중요하게 무섭게 생각하는 건 바로 핵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서구가 두 가지가 좀 지적하고 싶은데, 서구가 본토 타격을 가능한 그런 그 장거리 미사일 허용은 요거에 약간 그 단어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본토에 아무데나 민간 지역을 때릴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은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는 돈바스 지역을 이제 일단 초토화시키고 있는 여러 뭐 드론, 미사일, 그다음에 항공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기존의 장거리 미사일 타격을 허용하지 않았던 그 범위 바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 군수 공장들 이런 것들을 타격을 하기 원하는 건데 요게 마치 러시아 본토에 아무데나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을 허용을 받았다는 것처럼 이제 오해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도 러시아로서는 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걸 갖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발끈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전에도 보면은 마치 러시아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진짜 자위권을 발동해서 우리 핵 쏜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치 보이게끔 착각하게끔 정말 약간 적반하장식으로 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공격하고 자신들이 점령해 놓고 마치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했었거든요. 보면은 그게 서구로서는 황당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핵 쓴다 그러면 아마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 이런 경우는 쟤네들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더 커졌던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최근에 핵 독트린까지 이제 변경을 시켰는데 네. 핵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 나라를 도와서 러시아의 안전을 위험하면 얼마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독트린 변경을 러시아가 했습니다. 이 목적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만 핵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위협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그것 때문에 미국과 서방이 주저하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을 거고요. 목적은 단 하나. 우리가 지금 점령한 러시아 입장에서 그걸 최대한 우리는 확보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건들지 마라. 이런 어떤 경고지 실질적으로 3차 세계대전을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발은 세지만 어쨌든 목표가 지금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결단코 핵 사용을 포함한 그런 러시아가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다만 끊임없이 위협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목적이 좀 다르죠.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쇼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지금 뭐 침범함 영역, 돈바스 지역
그 부분. 그 부분을 더 네. 넘었죠. 지금 현재로서는 넘어가. 네네. 그 러시아가 처음 얘기했던 돈바스 지역을 뭐 음. 해방하겠다 그랬는데 네네. 돈바스 지역을 넘어서 지금 뭐 헤르손, 음. 자포로지아, 뭐 크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이제 계속 여기저기 야금야금씩 뭐 조금씩 하리코프 지역도 조금 내려와 있고 그런 상황이죠. 예. 이게 문제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그냥 정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나토와의 전쟁이 불가피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러시아의 속내가 무엇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영토를 인정받기 위한 액션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3차 대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예, 예. 그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정복한다라고 한다면은 나토로서도 이거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나토 간에 전쟁이 발생하면서 3차 대전 우려가 커지는 거고. 예, 예. 근데 이제 후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후자 같은 경우는 아마 초반에 모두가 예측했듯이 우크라이나 금방 무너질 것이다. 네. 그런 상황이었으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네. 약간 이제 오해를 피하면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했으면 나토가 곧바로 개입하지는 못합니다. 법적으로는 어쨌든 우크라이나 나토 회원 국가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경우에는 나토 입장에서는 곧바로 그 완충지대 없이 그렇죠. 러시아와 국경을 어마어마하게 접하게 된 셈이기 때문에 나토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거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충지대 없이 직접 나토와 국경을 맞닿는다면 물론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통제된 그 틀 안에서의 서로 간의 긴장 고조는 서로 간의 군수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렇지만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거기까지는 가능했으면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유지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서부까지 만약 점령했을 때는 아마 그 저항이 엄청났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일단 플랜 B 정도 우리가 최소 이 지역까지는 우리가 가져간다. 그런 것들 그것이 뭐가 됐든 그 안에 뭐 곡물이든 자원이든 아니면 뭐 원자력 발전소든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그 지역은 자기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아니면 흑해함대로의 출구든 거기까지는 지금 목표를 세웠고 거기까지는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자 하는 게 있죠.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가 합의를 봤던 그 과거의 식민주의식 어떤 영토 팽창, 영토 병합, 타국의 주권 국가의 영토 강탈 이런 것들 하지 말자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 사람들이 좀 저는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이러한 방식으로 영토가 만약에 힘의 논리로 만약에 됐고 영토가 강탈을 하고 또 핵 위협까지 막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강탈하는 게 성공했다면 앞으로 그 어떤 국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질문에 벗어난 답입니다만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뭐 러시아가 바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상당히 끌어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본다면 3차 대전이라든지 야욕을 품기에는 좀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시장에서 약간 우려되고 있는 거는 뭐 폴란드가 다음 차례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이 관련된 우크라이나 관련된 예측에서 뭐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러시아 국내적인 그런 그 푸틴을 비롯한 이 일파가 뭘 앞으로 향후에 노리고 있는가 네네.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은데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얘기는 비합리적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폴란드나 특히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이제 구소련에 있었던 국가 그런 국가들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가 아니냐. 또 구소련 국가 중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이 이상의 특히 경제적으로 지금 군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아마 생각이 있었어도 단시간에 더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를 가져간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논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서방 혹은 폴란드의 과도한 우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러시아가 그 이상으로 더 영토를 가져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이건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의 상식으로 이 상식을 깼지만 네. 보자면 이 이상 확대해서 자신들이 우크라이나 서부도 점령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그 이상 확대해서 점령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서부 지역은 아직 못 가져갔죠. 그쵸, 그쵸. 동부만 가져갔죠. 아, 서부까지 원래 다 네네. 점령하고 싶어도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지가 힘들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넘어서 심지어 나토 회원 국가인 발트산국이나 폴란드를 친다? 이거는 더욱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누차 얘기했지만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끝나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러한 야욕들이 내부에서 스멀스멀 분명히 그런 걸 부추기는 세력들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것을 현실화하는 건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차 세계대전은 아닐지라도 뭐 어느 정도의 영토의 확장은 그 확장의 정도는 어느까지 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아마 더는 안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공식 발표는 전쟁에 파병하지 않았답니다. 아직도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의 그 지난 가을에 네. 유엔에 가 있는 북한 대표부 그 외교관이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대 보내지 않았습니다까지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오리무중인데 도대체 몇 명이 갔는지도 모르고 어느 부대가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의심이 지금 미국 자료 보니까 폭탄만 800만 발을 보낸 거로 돼 있어요. 저 바로 뭐 지난 늦가을까지. 네네. 폭탄 800만 불 보냈으면 이거에 그 대응하는 그게 뭘까? 사람도 가서 죽어주고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일단 돈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게 러시아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러시아 경제력이 대한민국 수준인데 그리고 기술을 받는다? 기술은 다 주든 안 주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100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90주면 그건 뭐예요? 폭탄 800만 발하고 기술이 교환 비율이 있냐 이거예요. 나는 여기서 지금 아주 심각한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군이 거기 지형지물이고 뭐 잘 모를 텐데 그 후방에 배치돼 있었는데 탈영을 했습니다. 아, 많이 네네. 탈영해요 지금. 나는 방송 중에 네. 북한 군인들이 혹시 내 방송을 듣는 사람은 탈영하시라고 방송했습니다. 아, 왜 거기 가서 죽느냐 이거야. 그런데 탈영한 병사들을 이제 러시아가 잡았는데 러시아가 북한군한테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은 이제 탈영하다 잡히면은 미트 어설트. 그러니까 미트 어설트라는 건 고기, 소고기 돌격. 그러니까 총알바지로 쓰겠다라는 그 얘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북한군을 누가 지휘하는 거야. 파병할 때 전부 그 군대는 누가 지휘한다, 물자는 누가 된다 다 약속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네. 것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르고 몇 명 죽었다도 다 모르고. 이게 그 우리나라는 몇 명 죽었다 월남 가서 할 때 다 나왔거든요. 숫자까지 1단위까지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거가 참 황당한데 그러니까 북한군이 나는 북한은 거의 이제 망해가는 거로 보는 거죠. 지금 북한 군대 내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탈영 거기 안 가려고. 아, 네네. 네.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를 왜 가냐 하고서 그게 뭔데 하고서 바로 이런 그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여기는 일단 네. 이 근거 있는 설명을 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알아요. 그쵸. 뭐 최근에 그 사망 소식도 다 알려질 북한의 거잖아요. 스마트폰이 한 네. 600만 대 정도 있는 거로 돼 있거든요. 네. 그 웬만한 거 다 듣죠. 그리고 사망 소식 들려오고 그래서 그 북한도 뒤숭숭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군인들 월급도 못 주고 아. 가난하니까. 그 아무튼,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병사들이 월급 받으면 그것이 누구한테 가는지도 지금 모르고. 그러니까 어머니, 내가 이번 달 2,000달러 받았는데 보내드립니다. 받을 수 있어요, 북한 엄마가? 그게 안 되는데 뭐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때는 월남전 때 보면은 뭐 우리 꼬마 때 내가 어렸을 때 이제 보면은 달러도 오고 카메라도 보내주고 거기 뭐 미지 물건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월남에 아들 간 사람들이 뭐 아들이 보내줬다고 뭐 이렇게 그거는 다 민주국가에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문제는 정말 그 해석하기 난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800만 발도 컨테이너가 몇 개 갔으니까 맨발이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800만 발이 맞으면은 북한은 지금 포탄이 없어요. 만드는 데도 다 러시아 보내는 겁니다. 그 전쟁, 남한하고 전쟁할, 그러니까 그 비중량이 떨어지는 거지.
안보가 되게 취약한 상황인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요. 어.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뭐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빅터 차 같은 그 북한 전문가, 한국계 미국인이죠. 네네. 북한은 어느 날 급격히 무너질 것이다라고 금년에 예측했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고. 저게 그냥 아직 쓰러지지 않고 있다는 게 신기하죠. 기특하죠. 어쨌거나 뭐 북한 쪽은 파병을 공식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간 건 사실이 맞긴 간 건 맞고. 사실이, 그쵸. 간 건 사실이죠. 그리고 사망자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확실히 약간 외화벌이 수단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외화벌이가 네. 그러니까 외화를 벌어서 뭘 하겠느냐를 봐야 됩니다. 북한이 외화에 있으면 뭘 할 건데? 경제 발전? 산업 발전? 무기 증강?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가는 방향이 그러니까 국가 전략이 없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뭐 무슨 뭐 먹을 거 그것도 먹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북한은 거의 그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한 몇 년 전에 2020년인가 장교들을 마놓고 한 달에 열흘치 식량만 주겠다. 아, 한 달에 열흘치요? 장교들한테.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그 농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여름에 가을에 추수가 되면은 그때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했는데 그 해에 최악의 홍수가 났습니다. 그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교들한테 김정은이가 장교들 많고 한 달에 열흘치밖에 못 드려서 미안하다고. 한 달에 열흘치가 뭐예요? 하루 한 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금년이에요. 2024년. 네. 금년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인데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중국에서 쌀을 사오는데 쌀에 곰팡이 같은 걸 사온 거예요. 뭐 돈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처지라고요.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서 그동안은 훈련받았다고 봐야겠죠. 아, 네네. 예, 러시아군하고 합동작전을 해야 되고, 러시아 무기를 써야 되고, 그 지형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입이 되는 거지, 본격적으로 전투에. 그래서 보니까, 현재 나오는 숫자는 사망자가 100명, 그 수준? 근데 부상자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어간다고 해요. 전체가 11,000에서 12,000 정도가 파병이 됐는데, 네. 그 중에 1000명이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거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근데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 또 이 북한 관련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된 기사가 났는데, 보면 계속해서 탄약이 넘어간다. 러시아로. 네. 그래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예, 네네. 현재 러시아가 쓰고 있는 탄약, 포탄이죠, 말.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포탄. 그 포탄의 60%는 북한산이래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북한이 없으면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병력은 뭐 그다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왜냐하면 러시아 병력이 한 50만 될 거예요, 지금 그 전투에 투입된 병력이. 근데 네. 거기서 10,000명 정도니까 병력 자체는 크지는 않은데, 무기는 북한산 무기가 굉장히 많은 거고, 네. 예, 그 덕분에 푸틴이 이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셈인 거죠. 예, 그런데 글쎄,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해봐야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을 텐데,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크라이나하고 당분간 휴전을 할 수는 있겠는데, 네. 전쟁을 멈추는 척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그의 영토 확장 사업을, 영토 확장 프로젝트를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정당성이에요, 그게.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왜 지지하고 있는가? 푸틴의 독재를 왜 지지하고 있는가? 그거는 과거 소련의 영광, 또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거거든요. 그 영광의 핵심은 뭡니까? 그건 영토 확장인 거예요. 네. 예. 그 과거에
소련의 영토였던 데들이 다 지금 뭐 나토의 동맹국이 되고 유럽 회원국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동유럽, 중부유럽 이쪽이. 그러니까 그걸 되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되찾지 않으면 푸틴은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겠죠. 네. 그리고 러시아 경제 뭐 계속 어려워질 거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도 죽을 지경인데 아. 영토 욕심을 내는 국민은 그거 당해도 싸요.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예. 네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24시간 내에 휴전을 한다. 예. 말은 그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 트럼프 취임을 앞두기 전에 최대한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뭐 앞으로 상당히 좀 전투가 격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굉장히 치열해지겠죠. 지금도 이미 치열한 상태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우크라이나 군이 드론을 동원해서 러시아 영토 내에 무슨 카모식인가 하는 카잔인가 봐요. 예, 카잔인가 맞아요. 하는 네네. 거기서 러시아 그 장성을 살해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뭐 아주 치열한 전투인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치열한 전투가 계속 될 것 같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위성국가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전쟁 이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정체성이 혼란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내가 러시아 국민인지 이게 뭐 아니면 저쪽 서방 쪽의 그런 자유시민인 건지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수십 년을 그 소련 치하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푸틴이 이번에 전면 침공을 하면서 이제 반 러시아 세력이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반 러시아, 반 푸틴이 된 거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서방 쪽의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죠. 자유시민이기를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스스로 마음속에. 그런데 여기서 전쟁을 멈추고 러시아의 세력이 슬금슬금 들어오게 하고 미국은 나 몰라라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나토까지 무관심하게 나온다면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러시아 치하에, 푸틴 치하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네. 근데 다시 그 치하로 들어가게 되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향후 북한군 파병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쟁이 뭐 완전히 멈추면 모르겠는데 전투가 계속되는 한은 그 전투 병력을 그 사단이든 여단이든 그 규모를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전투력에 공백이 생길 테니까 지금도 이미 1000명 이상의 공백이 생겨 있는데 그건 채울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전투가 더 격렬해지면 더 그럴 거고 거기다가 특히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북한이 김정은이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석유, 식량 이런 것일까? 저는 그런 경제적 문제라면 이렇게 중국의 등을 돌리면서까지 중국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러시아와 손을 잡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게 경제 문제라면. 네네. 왜냐하면 경제관계는 중국하고 훨씬 더 깊죠. 사실 이 전쟁 이전에 북한하고 러시아의 그 경제관계는 뭐 관계랄 게 없었어요. 거의 뭐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었죠. 거의 100%다 중국하고의 관계거든요. 경제관계는. 네. 그런데 돈 좀 몇 푼 받으려고 중국의 눈총을 받으면서 러시아 쪽으로 간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거대한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군사적 기술이라든지 뭐. 예, 저는 ICBM이라고 봐요. 그 ICBM 탄도미사일 그걸 왜 원하는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은으로서는. 네네. 미국을 타격하겠다는 게 아니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한테 잘못 보이면 미국 당신네들도 말이야 뉴욕 한 방에 다 갈 수 있어. 이런 능력을 갖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한반도나 이 주변 지역에서 김정은이 뭘 하든 간에 미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 나라 도시를 날려가면서 남의 나라를 도와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트럼프 시대에서는 더욱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북한도 뭐 ICBM을 미국까지 갈 수 있는 ICBM을 가졌다고 뭐 계속 선전을 하는데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 부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런 능력이 있을까? 아마도 뭐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제대로는 안 될 거다. 네.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추측이 사실이라면 정말 러시아로부터 그 기술을 전수받고 싶겠죠. 그런데 그 기술을 전수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뭐 석유나 식량이나 이런 것처럼 물건처럼 탁 하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교육과 훈련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이건 기간도 상당 기간 걸리는 거고 네. 또 러시아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북한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일 테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기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동안에 북한 군사들이 러시아 가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제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푸틴이 사실은 푸틴도 ICBM 기술 같은 걸 북한에 주고 싶을 일은 없어요. 엄청난 강자를 만들어 놓는 건데 그걸 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쉬워서 지금 뭔가를 계속 주거든요. 근데 뭔가 제대로 해야죠. 그러면 김정은도 가서. 제대로 전투를 벌리려면 군대에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최소한 기존에 11,000명, 12,000명 하는 그 군사력은 계속 보충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추가 파병이 불가피하다. 만약에 ICBM 기술을 받고자 하는 거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참 하나 좀 흥미로운 걸 좀 먼저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보면은 네. 되게 흥미롭게도 벌써 러시아가 여러 번 핵 사용 위협을 전 세계에 했었습니다. 예. 지금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이전에도요. 러우 전쟁 그래서, 네네. 3년 동안에 네네. 몇 차례 아마 우리 핵 독트린도 바꿨다, 뭐. 핵 얘기 계속했죠. 예,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 3차 대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가장 중요하게 무섭게 생각하는 건 바로 핵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서구가 두 가지가 좀 지적하고 싶은데, 서구가 본토 타격을 가능한 그런 그 장거리 미사일 허용은 요거에 약간 그 단어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본토에 아무데나 민간 지역을 때릴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은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는 돈바스 지역을 이제 일단 초토화시키고 있는 여러 뭐 드론, 미사일, 그다음에 항공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기존의 장거리 미사일 타격을 허용하지 않았던 그 범위 바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 군수 공장들 이런 것들을 타격을 하기 원하는 건데 요게 마치 러시아 본토에 아무데나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을 허용을 받았다는 것처럼 이제 오해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도 러시아로서는 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걸 갖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발끈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전에도 보면은 마치 러시아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진짜 자위권을 발동해서 우리 핵 쏜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치 보이게끔 착각하게끔 정말 약간 적반하장식으로 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공격하고 자신들이 점령해 놓고 마치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했었거든요. 보면은 그게 서구로서는 황당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핵 쓴다 그러면 아마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 이런 경우는 쟤네들은 쓸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더 커졌던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최근에 핵 독트린까지 이제 변경을 시켰는데 네. 핵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 나라를 도와서 러시아의 안전을 위협하면 얼마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독트린 변경을 러시아가 했습니다. 이 목적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만 핵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위협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그것 때문에 미국과 서방이 주저하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을 거고요. 목적은 단 하나. 우리가 지금 점령한 러시아 입장에서 그걸 최대한 우리는 확보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건들지 마라. 이런 어떤 경고지 실질적으로 3차 세계대전을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발은 세지만 어쨌든
목표가 지금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결단코 핵 사용을 포함한 그런 러시아가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다만 끊임없이 위협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목적이 좀 다르죠.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쇼,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지금 뭐 침범함 영역, 돈바스 지역 그 부분을 더 네. 넘었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네. 러시아가 처음 얘기했던 돈바스 지역을 뭐 해방하겠다 그랬는데 네네. 돈바스 지역을 넘어서 지금 뭐 헤르손, 자포로지아, 뭐 크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이제 계속 여기저기 야금야금씩 뭐 조금씩 하리코프 지역도 조금 내려와 있고 그런 상황이죠. 예. 이게 문제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그냥 정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나토와의 전쟁이 불가피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러시아의 속내가 무엇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영토를 인정받기 위한 액션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3차 대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예, 예. 그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정복한다라고 한다면은 나토로서도 이거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나토 간에 전쟁이 발생하면서 3차 대전 우려가 커지는 거고. 예, 예. 근데 이제 후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후자 같은 경우는 아마 초반에 모두가 예측했듯이 우크라이나 금방 무너질 것이다. 네. 그런 상황이었으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네. 약간 이제 오해를 피하면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했으면 나토가 곧바로 개입하지는 못합니다. 법적으로는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 국가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경우에는 나토 입장에서는 곧바로 그 완충지대 없이 그렇죠. 러시아와 국경을 어마어마하게 접하게 된 셈이기 때문에 나토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거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충지대 없이 직접 나토와 국경을 맞닿는다면 물론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통제된 그 틀 안에서의 서로 간의 긴장 고조는 서로 간의 군수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렇지만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거기까지는 가능했으면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유지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서부까지 많이 점령했을 때는 아마 그 저항이 엄청났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일단 플랜 B 정도 우리가 최소 이 지역까지는 우리가 가져간다. 그런 것들 그것이 뭐가 됐든 그 안에 뭐 곡물이든 자원이든 아니면 뭐 원자력 발전소든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그 지역은 자기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아니면 확해함대로의 출구든 거기까지는 지금 목표를 세웠고 거기까지는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자 하는 게 있죠.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가 합의를 봤던 그 과거의 식민주의식 어떤 영토 팽창, 영토 병합, 타국의 주권 국가의 영토 강탈 이런 것들 하지 말자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 사람들이 좀 저는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이러한 방식으로 영토가 만약에 힘의 논리로 만약에 됐고 영토가 강탈을 하고 또 핵 위협까지 막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강탈하는 게 성공했다면 앞으로 그 어떤 국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뭐 좀 질문에 벗어난 답입니다만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뭐 러시아가 바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상당히 끌어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본다면 3차 대전이라든지 야욕을 품기에는 좀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시장에서 약간 우려되고 있는 거는 뭐 폴란드가 다음 차례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이 관련된 우크라이나 관련된 예측에서 뭐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러시아 국내적인 그런 그 푸틴을 비롯한 이 일파가 뭘 앞으로 향후에 노리고 있는가. 네네.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은데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상상도 못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얘기는 비합리적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폴란드나 특히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이제 구소련에 있었던 국가 그런 국가들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가 아니냐. 또 구소련 국가 중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이 이상의 특히 경제적으로 지금 군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아마 생각이 있었어도 단시간에 더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를 가져간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논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서방 혹은 폴란드의 과도한 우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러시아가 그 이상으로 더 영토를 가져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이건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의 상식으로 이 상식을 깼지만 네. 보자면 이 이상 확대해서 자신들이 우크라이나 서부도 점령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그 이상 확대해서 점령하는 건 우크라이나 동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서부 지역을 아직 못 가져갔죠. 그쵸, 그쵸. 동부만 가져갔죠. 아, 서부까지 원래 다 네네. 점령하고 싶어도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지가 힘들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넘어서 심지어 나토 회원 국가인 발트산국이나 폴란드를 친다? 이거는 더욱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누차 얘기했지만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끝나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러한 야욕들이 내부에서 스멀스멀 분명히 그런 걸 부추기는 세력들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것을 현실화하는 건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차 세계대전은 아닐지라도 뭐 어느 정도의 영토의 확장은 그 확장의 정도는 어느까지 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아마 더는 안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